2005년 3월 15일 경험 많은 항공기 조종사 박선우는 동남아시아 해상 럭셔리 크루즈 여행 중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가족과 수사관들은 바다에 삼켜진 듯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답을 찾았다. 하지만 2018년 전직 승무원의 예상치 못한 고백은 2046호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인식을 영원히 바꿀 만큼 어두운 진실을 드러냈다. 박선우의 가족은 수년간의 비통한 불확실성, 즉 전화 한 통과 뉴스 한 줄이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를 다시 헤집는 정서적 공허를 견뎌야 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배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람의 이야기, 비극적인 사고 또는 절박한 결정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박선우는 규율과 통제의 사람이었으며 3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준 전문가였다. 그의 삶은 체크리스트, 안전 프로토콜, 그리고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의 연속이었다. 그런 사람이 은퇴를 축하하기 위해 계획된 휴가 중에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크루즈선 당국과 항만 경찰은 범죄 혐의가 없다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와 아이들 마음속에는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았다. 그는 가족을 쪽지 한 장, 설명 한마디 없이 떠날 사람이 아니었다. 그 배에서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았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그날 밤 목격한 것을 침묵했던 한 승무원이 오랫동안 비밀을 묻어두고 있었다. 그를 수년간 괴롭히던 이미지가 마침내 입을 열도록 만들었다. 이 불안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실제 미스터리 사건들을 소중히 여긴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사례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국가와 도시에서 저희를 시청하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커뮤니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행은 꿈처럼 시작되었다. 바다의 웅장함은 불빛과 고급스러움, 그리고 근심 없는 약속으로 가득 찬 떠다니는 도시였다. 박선우와 최은경 부부에게 그것은 평생의 노고의 정점이었고 수년간 공들여 계획한 황금빛 은퇴 생활의 서막이었다. 그들은 3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 부산항에서 승선했고 수천 명의 승객들이 일상에서 벗어날 준비가 된 듯 흥분으로 가득 찬 짠 내음을 맡았다. 59세의 박선우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항공사 중 한 곳의 기장 유니폼을 벗을 참이었다. 동남아시아 해상 크루즈는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그들 앞에 펼쳐진 자유를 축하하는 통과 의례였다. 최은경은 그가 배의 광활함을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조종사 눈은 구조, 물류, 그리고 공학적 위협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이든 바다든 자연을 정복하는 기계에 항상 매료된 사람이었다. 첫 며칠은 목가적이었다. 터키색 바다 위에 일출과 바다가 비추는 듯한 별이 총총한 밤이 이어졌다. 그들은 다낭을 방문하여 다채로운 거리를 거닐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한 기념품을 샀다. 평생을 가압된 객실에서 세계를 여행하고 공항 호텔에서 머물렀던 박선우는 느린 여행의 속도를 만끽했다. 지켜야 할 시간표도 그날의 활동 프로그램 외에 외워야 할 체크리스트도 없었다. 그는 늦잠을 자고 객실 발코니에서 스파이 소설을 읽고 바쁜 일상 속에서 종종 놓쳤던 삶의 작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 최은경과 긴 대화를 나누곤 했다. 그들은 사고 싶었던 전원주택, 최은경이 심을 정원, 그리고 박선우가 마침내 역사적인 비행기의 정교한 축소 모델을 만드는 비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작업실에 대해 이야기했다. 박선우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직업은 그를 침착하고 정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외계인 침공에 대비한 비상계획까지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농담하곤 했다. 그는 극도로 체계적이었다. 크루즈를 위한 그의 여행 가방은 거의 군대식 정밀함으로 포장되어 있었다. 옷 한 벌 한 벌이 특정 순서로 접혀서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발코니에서 스트레칭을 한 후 해가 뜰 무렵 조깅 데크를 걸었다. 최은경은 그의 예측 가능성에서 깊은 위안을 찾았다. 그는 가족의 닻이었고 어떤 혼란 속에서도 항상 방향을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단순한 사고나 충동적인 행동이라는 이야기는 그녀에게 너무나 불협화음이었다. 박선우는 생각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다음 단계를 계산하지 않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직업은 위험을 불필요하게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데 있었다. 여행 중 그들은 적당히 사교 활동을 했다. 저녁 식사 때 다른 두 부유한 농부였던 오하이오 출신의 친절하고 수다스러운 탐슨 부부,
그리고 크루즈를 패션쇼장처럼 여기는 뉴욕 출신의 젊고 화려한 산토로 부부가 그들이었다. 박선우는 예의 바르면서도 말이 적었고 타고난 관찰자였다. 그는 말하기보다 듣는 편이었지만 일단 입을 열면 그의 말은 사려 깊었으며 진지한 표정 때문에 그를 판단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의외의 재치를 드러내곤 했다. 최은경은 박선우가 특히 마르코 산토로의 대화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르코는 자신의 성공적인 수출입 사업을 자랑하며 항구와 화물 물류에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친근감으로 이야기하는 남자였다. 그것은 명백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를 평가하는 듯한 조용한 주의 기품이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마르코가 때로는 비전통적인 경로를 요구하는 특별 화물에 대해 무심코 언급했을 때 최은경은 박선우의 시선이 잠시 날카로워졌다가 다시 평소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단지 저녁 식탁에서의 대화일 뿐이었다. 3월 14일 밤, 크루즈의 네 번째 밤은 갈라 나이트였다. 최은경은 이 특별한 날을 위해 산 우아한 드레스를 입었고 박선우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어두운 색 정장을 입었다. 그들은 첫 데이트를 하는 젊은 연인 같았다. 메인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샴페인으로 미래를 축하한 뒤 배의 큰 극장에서 쇼를 관람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밤 11시경 은은한 조명 아래 수영장 갑판을 걷고 있을 때 무도회장의 음악이 공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최은경은 하루의 피로를 느꼈다. 여보, 이제 객실로 갈게요. 그녀는 입을 맞추며 말했다. 박선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뱃머리 갑판을 한 바퀴 더 돌게요. 배가 파도를 가르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금방 갈게요. 그것이 그녀에게 한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최은경은 배의 부드러운 흔들림에 잠들었다. 몇 시간 후 객실에 빛이 달라진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아침 햇살이 발코니를 통해 스며들었다. 옆을 보니 박선우의 침대는 그대로였고 시트는 룸서비스가 정리해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펼쳐져 있었다. 이상한 느낌이 그녀를 덮쳤다. 박선우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나 아침 산책을 나서기 전에 그녀에게 키스로 잠을 깨웠다. 그녀는 일어나 비어있는 욕실을 확인했다. 발코니도 비어 있었다. 심장이 불편할 정도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쩌면 평소보다 일찍 깨어나 이미 체육관에 있거나 아침 식사 뷔페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합리화하며 마음에 커지는 경고음을 잠재우려 했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그를 찾아 나섰다. 그녀가 처음 향한 곳은 뷔페 레스토랑이었다. 식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훑어보았지만 그는 없었다. 그의 평소 산책 코스인 조깅 갑판으로 향했지만 흔적도 없었다. 패닉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혹시 그가 그녀가 나간 사이에 돌아왔을까 싶어 객실로 돌아갔지만 객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제 두려움은 부인할 수 없는 차가운 짐승처럼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의 물건들을 확인했다. 지갑은 탁상에 시계와 읽던 책과 함께 놓여 있었다. 객실 카드키는 없었지만 그것은 보통 일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그녀를 불안하게 했다. 그가 항상 갑판에서 걷기 위해 신던 운동화가 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왜 갈라 디너에 신었던 로퍼를 신고 산책을 나갔을까? 말이 안 되었다. 그것은 그의 루틴에서 벗어난 일이었고 박선우는 자신의 루틴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리셉션에 전화했다. 실례합니다. 2046호실의 제 남편 박선우 씨요. 어젯밤부터 보이지 않습니다. 안내 방송을 해주시거나 찾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의 목소리는 전문적으로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동시에 비인간적이었다. 보안 요원을 보낼 테니 객실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 기다림은 고통스러웠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요원이 도착했다. 깔끔한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였고 그의 표정은 이미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다루어 봤다는 것을 드러냈다. 길을 잃은 승객, 부부싸움, 밤샘 술주정. 최은경은 그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박선우의 철저한 성격과 절대적인 신뢰성을 강조했다. 요원은 인내심을 가지고 들었고 메모를 한 뒤 조심스러운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조심스러운 수색은 배의 확성기 시스템으로 거의 들리지 않는 몇 차례의 방송이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박선우 승객께서는 고객 서비스 데스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음악과 면세점 할인 행사 홍보사에 끼어든 방송은 초현실적이고 완전히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최은경은 박선우가 이 방송을 들을 수 있었다면 벌써 자신에게 연락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몇 시간이 흘렀고 정보가 왔다 사라졌다.
최은경의 고뇌는 얼음처럼 차가운 확신으로 변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선장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녀는 여러 명의 배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삭막한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공용구역과 승무원 공간을 수색했지만 박선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마치 주먹으로 맞은 듯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에게 개인적인 문제, 우울증,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최은경은 분노 어린 불신으로 그들을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은퇴 계획, 부산항에서 출발하기 전날 밤 함께 나눈 행복을 이야기했습니다. 보안 카메라를 확인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대답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2005년 당시 기술과 사생활 보호 문제로 대부분의 갑판과 복도에 완전한 비디오 커버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카지노, 상점, 입구 같은 주요 지점에만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사용 가능한 녹화물을 검토하겠지만 너무 낙관적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해질녘 선장은 일반 방송을 했습니다. 그의 엄숙하고 낮은 목소리가 배 전체에 울려 퍼져 음악과 웃음소리를 잠재웠습니다. 박선우라는 한 남자가 실종되었다고 승객들에게 알렸고 정보가 있는 사람은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까지 환상의 낙원이었던 크루즈는 갑자기 비극의 암울한 현실로 물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최은경을 동정과 병적인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표본, 사라진 남자의 아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톰슨 부부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지지를 보냈고 산토로 부부는 마치 그녀의 불행이 전염병이라도 되는 양그녀를 피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무덤처럼 느껴지는 이천산 이츠코실에서 홀로 보내는 두 번째 밤이었습니다. 선상조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목격자도 유용한 녹화물도 유서도 없었습니다. 승무원들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공식적인 이론은 가장 단순하고도 가장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삼켜진 듯 어둠 속에서의 사고, 젖은 갑판에서의 미끄러짐 또는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루즈 회사에게는 이것이 가장 편리한 설명이었습니다. 사건을 종결하고 책임을 제한하며 오락 사업이 큰 차질 없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은경에게는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간 사랑했던 남자의 기억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함께하며 얻은 확신으로 알았습니다. 박선우는 바다에 빠진 것도 뛰어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무슨 짓을 했거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선상조사는 피상적이었고 단지 절차를 따르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천산 리슈코시를 수색하는 데 그쳤고 아무것도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명조끼가 제자리에 있음을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지문을 찾지도 않았고 인접한 객실 승객들을 철저히 신문하지도 않았으며 반짝이는 강철 요새 안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화려한 유람선은 다낭 항구에 정박했습니다. 박선우의 실종은 이제 현지 사법당국의 관할이 되었습니다. 섬 출신의 2명의 경찰관은 배의 규모와 사건의 성격에 압도된 듯 보였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선박 관리들이 했던 똑같은 질문들을 반복했습니다. 최은경의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예측 가능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시신도 없고 싸움의 흔적도 없으며 목격자도 없으니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해상 표류자로 분류했고 해상 비극의 역사에 또 하나의 통계를 추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닫아야 할 파일이었습니다. 최은경에게는 10년 넘게 지속될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배가 다시 출항할 준비를 하며 기쁨과 햇살 가득한 일정을 계속하기 위해 떠날 때 최은경은 며칠 전 남편과 함께 정성껏 쌌던 짐과 함께 배 밖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두에 서서 거대한 흰색 덩어리가 지평선 너머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 장면과 강철 심장 속에 숨겨질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색은 겨우 48시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해안 경비대 헬리콥터가 광대한 해역을 비행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헛된 노력임을 알았습니다.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은 낙관적인 비유였습니다. 이것은 사막에서 먼지 한 톨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곧 수색은 취소되었습니다. 박선우는 공식적으로 해상 실종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삶은 법적 절차와 공허한 위로의 연속으로 흐릿해졌습니다. 그녀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남자를 법적으로 사망자로 선언하는 관료주의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모든 서류, 모든 전화는 그녀의 상실에 대한 잔혹한 상기였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사랑과 지지로 그녀를 감쌌지만 그들 또한 상처받았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영웅이 가장 잔인하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에게서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끈기 있는 전직 경찰관인 사설 탐정을 고용하여 사건을 재검토했습니다. 탐정은 동남아시아 해상 크루즈 기항지에 날아가 승무원들과 이야기하고 박선우 부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던 부부들을 재조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톰슨 부부는 아무런 새로운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고 단지 진심 어린 슬픔을 표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정이 산토로 부부에게 연락하려 했을 때 그들이 크루즈 선사에 제공한 주소가 가짜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세부 사항이었고 조각들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정보 없이는 막다른 길이었다. 조사관은 크루즈 회사가 철저한 수색을 주장했지만 사용 가능한 보안 녹화물 중 60%만이 공식적으로 검토되었으며 승무원 대부분의 인터뷰는 공정한 경찰 당국이 아닌 선박자체 보안 직원이 수행했음을 발견했다. 사건은 불일치와 미해결 질문들로 가득했다. 박선우는 왜 걷는 신발을 신지 않았을까? 그 안토로 씨 부부는 누구였을까? 그리고 마지막 저녁 식사에서 무엇이 이상 징후를 감지하도록 훈련된 남자의 주의를 끌었을까? 이 질문들은 최은경을 수년 동안 괴롭혔다. 밤의 어둠 속 속삭임처럼 단순한 사고라는 공식적인 설명이 세상에는 받아들여졌지만 그녀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이 어딘가에 그 배에 있었던 누군가의 기억 속에 갇혀 올바른 순간이나 필요한 용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최은경이 플로리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때 질서와 사랑의 안식처였던 집은 마치 묘지처럼 느껴졌다. 박선우의 모든 물건은 고통스러운 유물이었다. 선반 위에 그의 항공 서적들, 싱크대 옆 커피잔, 고요한 복도에 울리는 그의 웃음소리. 바깥 세상은 끊임없는 속도로 무심하고 잔인하게 보였다. 이웃들은 음식을 가져오고 대본처럼 느껴지는 위로를 건넸지만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이상한 슬픔을 건드릴 수 없었다. 단순히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을 어떻게 애도할 수 있을까? 장례식 대신 추모식이 열렸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박선우를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 초현실적인 행사였다. 하지만 최은경은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마음 깊이 느꼈다. 초기 몇 년은 관료적 감정적 싸움이었다. 크루즈 회사는 깊은 위로를 표하는 공식 서한과 함께 수표를 보냈다. 변호사들은 이것이 그녀의 침묵과 향후 법적 조치 포기 대가로 최종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경은 수표를 갈기갈기 찢었다. 그녀는 돈이 아니라 진실을 원했다. 법적인 사망 선고는 또 다른 고난이었다. 겉으로만 공감하는 판사가 그녀의 남편을 통계 숫자, 법적 유령으로 만드는 서류에 서명했다. 시스템에게 박선우의 사건은 종결되었다. 최은경에게는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집은 변모했다. 한때 가족 모임의 중심지였던 식당은 전쟁실이 되었다. 최은경은 벽을 동남아시아 해상지도, 사립조사관이 입수한 승무원 일정표, 그리고 박선우의 사진들로 가득 채웠다. 밤새 인터넷 포럼에서 크루즈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다른 가족들과 연결되었다. 그녀는 경악스럽게도 자신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공해상 실종에는 어두운 패턴이 있었다. 이 사건들은 종종 같은 신속함과 투명성 부족으로 종결되었다. 그녀는 해상법의 독학 전문가가 되었다. 크루즈 선사들이 지상에서 적용될 엄격한 감독을 종종 회피하며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복잡한 관할권 문제에 대해 배웠다. 그녀의 자녀들 다윗과 소피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상실감에 대처했다. 아버지처럼 실용적인 다윗은 어머니를 자기 파괴적인 집착으로 보이는 것에서 보호하려 했다. 엄마, 이러다 엄마가 망가져요.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는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걸 원치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끈기를 물려받은 소피아는 이 싸움에 동참했다. 함께 그들은 justicewithparksonu.org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그들은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 조사의 불일치, 크루즈 회사가 완전한 CCTV 기록과 승무원 명단을 넘겨주기를 거부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들의 목표는 사건 재개에 필요한 만큼의 미디어 관심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일부 범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저예산 다큐멘터리는 그들의 사건을 다른 사건들과 함께 다루었다. 이야기가 조금씩 퍼져나갈 때마다 최은경의 마음은 연약한 희망으로 가득 찼지만 당국의 침묵과 무관심으로 다시 좌절되었다. 크루즈 선사는 미디어 요청에 대해 세련된 기업 성명으로 대응하며
자사의 강력한 안전 프로토콜과 2005년 당국과의 전적인 협력을 언급했다. 그것은 가족의 고통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테플론 벽이었다. 세월은 10년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었다. 최은경의 손주들은 자랐다. 박선우가 사라졌을 때 겨우 아기였던 막내 손주는 이제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로만 할아버지를 아는 10대였다. 그녀는 그에게 용감한 조종사이자 밤하늘의 모든 별자리를 읊을 수 있었던 박선우 할아버지. 끝없는 인내심으로 평안의 미니어처 배를 만들었던 조용한 남자 박선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기억을 살리는 것은 망각에 대한 저항 행위였다. 그러나 불확실성의 무게는 가족의 기쁨에 끊임없는 부담을 주었다. 모든 축하 행사도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소피아의 결혼식에서 맨 앞줄의 빈자리는 박선우의 부재를 소리 없이 외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박선우가 산타클로스 방문 이야기를 읽어주던 전통은 그리운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사립탐정 프랭크는 엘레나에 대한 존경과 애정 때문에 사건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았지만 단서들은 너무나 냉각되어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신비한 부부, 산토로 부부의 흔적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프랭크는 그 이름들이 가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마르코 산토로와 그의 가짜 수입 수출 회사의 배경을 조사했지만 합법적인 기록은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마치 유령 같았다. 프랭크는 또한 박선우 부부의 객실층에서 일했던 승무원들을 추적하려고 시도했다. 대부분은 이미 회사를 떠난 상태였다. 그들의 계약은 임시직이었고 수십 개국의 직원들로 이루어진 승무원들은 본질적으로 유동적이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아마도 발견되기를 원치 않는 특정인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침묵보다 더 잔인하게 느껴지는 거짓 희망의 순간들도 있었다. 2012년 바베이도스에서 한 캐나다 관광객이 파도에 밀려온 신발을 발견했다. 박선우가 사라진 밤에 신었던 것과 같은 사이즈와 스타일의 남성용 로퍼였다. 이 소식은 가족을 전율케 했다. 그들은 DNA 테스트 결과를 기다리며 3주 동안 불안에 떨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의 실망감은 압도적이었다. 또 다른 경우 이탈리아의 한 여성이 웹사이트를 통해 소피아에게 연락하여 작은 토스카나 빌라에서 정원사로 일하는 박선우와 닮은 남자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데이비드는 회의적이었지만 어머니의 비행기 표값을 지불했다. 엘레나는 이탈리아에서 4일 동안 가슴을 졸였지만 결국 찾은 남자는 스쳐 지나가는 닮은 점만 있을 뿐 분명히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다다를 때마다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가 새겨지는 것 같았다. 2017년 실종 12년 후 엘레나의 싸움은 변해 있었다. 초기의 열정적인 에너지는 스토아적인 체념으로 바뀌었다. 전쟁 상황실은 다시 식당으로 돌아왔지만 지도와 메모들은 여전히 과거의 삶의 기록처럼 차고의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엘레나는 더 이상 밤늦도록 인터넷을 뒤지며 조사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주들과 정원에 집중하며 현재 속에서 평화의 모습을 찾으려 노력했다. 웹사이트는 여전히 활성화되어 사랑과 상실을 기리는 디지털 기념비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 새로운 댓글은 거의 없었다. 세상은 박선우를 잊고 있었다. 때로는 엘레나는 자신이 찾아낸 평온한 순간들의 죄책감을 느꼈다. 싸움을 멈추는 것이 박선우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그녀는 무심한 적과의 외로운 싸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시간의 바다는 이름이 바뀌고 다른 회사에 팔려 가파는 새로 단장되고 객실은 재장식되어 비극의 물리적 흔적을 지웠다. 승무원들은 완전히 바뀌었다. 생마르텐 경찰서에는 새로운 서장이 부임했고 박선우 사건 파일은 깊고 먼지 쌓인 서류함 속에 있었다. 모든 것이 미스터리가 영원히 봉인되도록 공모하는 것 같았다. 엘레나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것은 희망의 폐허 위에 세워진 연약한 평화였지만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그녀는 추억에 매달렸고 그들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며 그가 그녀를 위해 바랐을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2018년 가을 오후 장미에 물을 주던 엘레나는 자신의 삶이 되어버린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박선우를 예전의 열정적인 고통이 아닌 달콤한 멜랑콜리로 떠올렸다.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가 안아줄 때 느꼈던 안정감을 기억했다. 더 이상 낯선 얼굴에서 답을 찾거나 전화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깜짝 놀라지 않았다. 그녀의 삶에는 10년 넘게 알지 못했던 고요함이 있었다. 그것은 지친 자의 고요함이었고 불변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이었다. 바다는 13년 동안 그 비밀을 지켜왔고 그 고요한 오후에 그녀는 그 사실이 바뀔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다.
그녀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양심이 더 이상 잠을 허락하지 않는 한 남자가 막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2046호실에서 본 것을 더 이상 안고 살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인터넷을 검색하며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가운데 그는 상심한 아내와 충성스러운 딸이 수년 동안 활성화시켜 온 웹사이트, 즉 꺼지기를 거부했던 디지털 등대를 찾아냈다. 그는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손이 너무 떨려 글자를 제대로 맞추기 어려웠다. 저는 그 배에 있었습니다. 승무원입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봤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13년간의 침묵이 쓰나미 같은 힘으로 깨지려 하고 있었다. 그 메일은 이메일 한 통이 웹사이트 받은 편지함에 조용히 도착했다. 제목은 바다의 영광호 전직 승무원이라는 단순한 내용이었다. 박소피아는 스팸함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잔인한 메시지, 영매의 거짓 단서,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녀의 첫 본능은 그것을 삭제하고 이 새로운 잠재적 고통을 다른 것들과 함께 묻어버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멈춰 세웠다. 단어들은 간결하고 직설적이었으며 서툰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그 배에 탔었어요. 승무원입니다. 당신 남편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습니다. 제 말을 믿어야 합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과장된 표현은 없었다. 단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가 실린 진술뿐이었다. 회의적인 마음과 죽지 않는 한 줄기 희망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메일을 보여주었다. 최은경은 메시지를 거듭 읽었다. 전화기를 쥔 손의 너클이 하얗게 변했다. 13년간의 막다른 골목은 그녀를 실망에 단단히 무장시켰지만 메시지의 단순함은 그녀를 무장해제시켰다. 엄마, 잔인한 장난일 수도 있어요. 박소피아는 둘 다를 보호하려 애쓰며 경고했다. 아니면 진실일 수도 있어. 최은경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강렬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직접 답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가족의 친구가 된 사설탐정 최재호를 불렀다. 그들은 그에게 이메일을 전달했다. 최재호는 천성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같은 종류의 조심스러운 아드레날린을 느꼈다. 그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했다. 그는 IP 주소를 추적하고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노력한 후에야 연락을 시도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 다른 감정적인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필리핀 바탕가스 지방의 한 소박한 집에서 하비에르 레예스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메시지가 읽힐지 믿길지는 알 수 없었다. 13년 동안 박선우의 얼굴과 산토로 부인으로 알려진 여인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악몽의 주인공이었다. 하비에르는 23살 때 바다의 영광호에서 일하게 되었다. 객실 승무원 보조로 일하며 거의 모든 월급을 가족에게 보내 동생들의 학비와 어머니의 치료비를 댔다. 배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의 탈출구이자 놓칠 수 없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그는 성실하고 근면했으며 무엇보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였다. 그는 사치스러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비결은 모든 것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빨리 배웠다. 2005년 3월 14일 밤, 그 철학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근무를 마치고 카트의 마지막 룸서비스 트레이를 수거하며 2046호실 앞을 지나고 있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아 좁은 틈새로 빛이 조용한 복도에 새어나왔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휴가객들의 웃음소리가 아니라 긴장되고 낮은 속삭임이었다. 그는 몇 번 서비스를 했던 박선우 씨의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를 알아들었다. 박선우 씨는 항상 가족에 대해 묻는 친절한 사람이었지만 다른 목소리들, 뉴욕 억양의 남자 목소리와 비단 같지만 강철 같은 날카로움을 지닌 여자 목소리는 달랐다. 호기심이 그의 신중함을 이겼다. 카트를 조절하는 척하며 몸을 숙여 귀를 기울였다. 누구와 엮이는지 모르는군요. 남자가 말했다. 이건 당신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기장님. 기장님이라는 단어는 신랄한 비아냥거림과 함께 발음되었다. 제가 산호한 선착장에서 본 것은 일반 화물이 아니었습니다. 박선우는 차분하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으로 답했다. 그 상자의 표식 제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그리고 어떤 화물 목록에도 없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들은 선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당신들이 하든 제가 하든. 긴장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의 청렴성을 존경합니다, 선우 씨. 요즘 보기 드문 정말 귀한 자질이죠. 하지만 때로는 청렴성이 감당할 수 없는 사치가 될 수도 있어요. 하비에르는 소름이 돋았다.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문에서 멀어졌다. 그의 본능은 도망치고 잊어버리고 이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친절한 박선우 씨가 그 두 사람과 함께 혼자 그 객실에 있는 모습이 그를 멈춰 세웠다. 다음에 일어난 일은 뜨거운 인두로 지진 듯 그의 기억에 선명하게 각인되었다. 둔탁한 소리, 억눌린 몸싸움이 들렸다. 문이 쾅 열렸다. 하비에르는 복도 구석에 그림자 있는 카트 뒤로 몸을 웅크렸다. 마르코스 산토로라는 남자가 축 늘어져 의식을 잃은 박선우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이사벨라라는 여자가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피나 명백한 폭력의 흔적은 없었지만 박선우의 눈은 감겨 있었고 그의 몸은 저항하지 않았다. 바로 그때 두 번째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낮은 등급의 선박 보안 요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그는 산토로가 가져온 큰 산업용 세탁물 컨테이너에 박선우의 몸을 넣는 것을 도왔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동안 이사벨라의 시선이 복도를 훑었다. 하비에르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고 오직 차가운 인식과 피를 얼어붙게 하는 침묵의 위협만이 있었다. 보안요원도 그를 보았다. 그들은 컨테이너를 닫고 서비스 복도를 따라 그를 끌고 갔고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게 사라졌다. 하비에르는 숨쉬지 못하고 얼어붙었다. 몇 시간 후 그의 근무가 끝났을 때 보안요원이 승무원 숙소 근처의 좁은 복도에서 그를 붙잡았다. 그가 전에 본 적 없는 그 남자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었다. 필리핀에 있는 하비에르의 집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현관에 앉아 계셨다. 어머님은 참 고우시네요. 보안요원이 나지막이 말했다. 불이라도 나거나 사고라도 나면 아쉽겠죠. 오늘 밤은 정말 긴 밤이었죠. 피곤하신가요? 아무것도 못 보셨죠? 아무것도 모르시죠? 이해했죠. 겁에 질린 하비에르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두려움은 효과적인 독이었다. 그는 13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그 비밀은 안에서부터 그를 갉아먹었다. 계약이 끝나자마자 그는 크루즈 회사에서 떠났고 다시는 바다에서 일하지 않았다. 하지만 죄책감은 그를 떠나지 않는 승객과 같았다. 마침내 노년과 자신의 죽음을 직면하게 만든 질병이 그를 구원을 찾게 했다. 그는 어떤 결과가 따르더라도 박선우 가족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프랭크는 이메일의 IP 주소가 필리핀의 한 시골 지역에서 왔으며 그 계정에 연결된 하비에르 레에스라는 이름이 2005년 3월 바다의 찬란함호 승무원 명단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것은 진짜였다. 박은경은 보안 채널을 통해 영상통화를 준비했다. 화면에는 시간과 죄책감에 지쳐 보였지만 단호한 눈빛을 가진 나이든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은경, 소피아, 프랭크는 프랭크의 사무실에 있었고 모두 심장이 쿵쾅거렸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부디 당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비에르가 말했다. 거의 2시간 동안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세세하고 고통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는 산호 안에서 상자들에 대한 대화, 대치 상황, 이사벨라 산토로의 손에 든 주사기, 세탁카트에 실려가는 박선우의 움직이지 않는 몸, 그리고 부패한 보안요원과 그의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묘사했다. 한마디 한마디가 은경이 10년 넘게 맞추려 애썼던 퍼즐 조각이었다. 그는 박선우가 왜 걷는 신발을 신지 않았는지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발로 객실에서 나가지 않았다. 그는 배의 조사가 왜 아무것도 찾지 못했는지 설명했다. 그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도록 내부에서 조작된 것이었다. 프랭크는 그의 진실성을 시험하기 위해 구체적인 질문을 했다. 박선우 씨가 정장 재킷 안에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비에르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옅은 파란색 셔츠와 작은 은색 비행기 무늬가 있는 실크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에게서 받은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은경은 억눌린 흐느낌을 터뜨렸다. 그 넥타이를 기억했다. 작년 결혼 기념일에 자신이 선물한 것이었다. 사실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하비에르의 고백은 폭발적인 유무를 드러낸 고고학적 발굴과 같았다. 그것은 사건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꾸는 증거였다. 더 이상 바다에 사람이 빠진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납치였고 거의 확실히 살인이었다. 하비에르의 진술서 녹음본으로 무장한 박선우 가족은 이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무기를 손에 넣었다. 새로운 증거의 활력을 얻은 변호사는 과거에 그들을 실망시켰던 지역 관할권이 더 이상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범죄는 한국 항구를 떠난 배에서 시작되었고 한국 시민이 연루되어 있었다.
이것은 연방 관할권에 직접 해당되었다. 그들은 부산 FBI 사무실과 회의를 마련했다. 그들은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슬픔에 잠긴 가족으로 제시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목격자를 가진 심각한 범죄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제시했다. 처음에 요원들은 오래된 사건과 정황 증거에 익숙해서 회의적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하비에르의 녹음본을 재생하자 방은 침묵에 잠겼고 전 승무원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의 상세한 진술과 진실된 감정은 분명했다. 요원들은 점점 더 주의 깊게 들었다. 부패한 선박 보안 요원과 대규모 밀수 가능성 언급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복잡한 범죄 공모로 격상시켰다. 녹음이 끝나자 주 수사관은 의자에 기대어 앉았다. 그의 표정은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고 강렬한 집중이었다. 마르코와 이사벨라 산토로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프랭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들은 가명이었어요. 크루즈 후에 사라졌습니다. 요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놀랍지 않네요. 그는 동료에게 몸을 돌렸다. 그 시기에 부유해 보이는 커플을 운반책으로 사용했던 알려진 범죄 조직이 있는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을 시작해 주세요. 2005년 동남아시아 해상에서의 밀수와 관련된 모든 연결고리를 찾아보세요. 필리핀에 있는 우리 연락관들에게 연락해서 하비에르 레에스를 찾아내고 그에게 완전한 보호를 보장해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가 필요할 겁니다. 연방 증인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최은경 씨에게로 몸을 돌렸다. 최은경 씨, 귀하의 상실과 이 모든 기다림의 세월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하여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전화를 들었다. 박선우 씨의 실종 및 살인 혐의에 대해 전면적인 연방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산토로 일당이 누구였는지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입니다. 최은경 씨에게 이 말은 13년의 어둠이 마침내 새벽의 첫 햇살 아래서 물러나기 시작하는 소리였다. 진실은 더 이상 바다에 삼켜진 듯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면 위로 떠올라 정의를 외치고 있었다. FBI가 사건에 개입한 것은 촛불이 서치라이트로 바뀐 것과 같았다. 13년간 수사를 지배했던 무기력함과 무관심은 무자비하고 거의 무제한의 자원을 가진 연방기관의 움직임으로 대체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핵심 증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명의 요원이 필리핀으로 은밀히 파견되어 하비에르 레에스를 보호 조치했다. 10년이 넘는 세월 만에 하비에르는 어깨를 짓누르던 두려움에 무게 없이 숨을 쉴 수 있었다. 그의 증언은 다시 녹음되었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전체 사건의 초석이 될 상세한 진술이었다. 한편 부산항에서는 FBI 분석팀이 과거를 파헤쳤다. 그들은 2005년 3월 바다의 위험호의 모든 승객 및 승무원 명단을 확보했는데 이는 최은경 씨가 계속해서 거부당했던 문서였다. 마르코와 이사벨라 산토로의 이름은 그곳에 있었지만 프랭크가 의심했던 대로 그들은 막다른 골목이었다. 주소는 가짜였고 여권 번호는 합법적으로 보였지만 미국 시민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품질의 유령 신분이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들은 미래 기술을 과소평가했다.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선내 신분증을 위해 디지털 사진을 찍었다. 크루즈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수년 동안 무관하다고 여겨졌던 이 사진들은 이제 핵심이었다. 분석가들은 산토로 일당의 이미지를 최첨단 안면 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실행하여 인터폴 및 동맹정보기관의 국제범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했다. 며칠 동안 알고리즘은 묵묵히 작동했다. 마침내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사벨라 산토로의 이미지는 레나 페트로바라는 여성과 94%의 확률로 연결되었는데 그녀는 브라드바 범죄 조직의 고위 인물로 물류 및 비밀 작전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녀는 문제 해결사였고 상류 사회의 우아함과 무자비한 잔인함을 겸비한 여성이었다. 그녀를 잡자 마르코스 산토로는 다음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그는 그레고르 볼코프라는 전 러시아 정보 요원으로 페트로바의 개인 집행자이자 파트너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들은 단순한 밀수꾼이 아니었고 조직 범죄의 엘리트였다. 그들의 진짜 신원이 밝혀지면서 본물이 터졌다. FBI는 2005년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시작했으며 조세 피난처와 유령 회사를 통한 금융거래의 흔적을 쫓았다. 그들은 페트로바와 볼코프의 조직이 이중 용도 기술 부품과 저급 핵물질 밀수에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마약이나 재래식 무기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수익성이 높은 물품이었다. 박선우 씨가 들었던 특별한 화물에 대한 대화는 새로운 끔찍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물류 및 보안에 대해 훈련된 그의 조종사 눈으로
그는 신고된 화물과 일치하지 않는 위험물 취급 프로토콜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아니면 그가 상자에서 본 상징이 알려진 방위산업체에 속했을 수도 있다. 그의 정직함은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작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었다. 다음 목표는 부패한 보안 책임자였다. 하비에르는 그의 얼굴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묘사만으로도 충분했다. FBI는 배의 모든 보안 요원의 사진을 분석했다. 그들은 그를 2002년 갈취 혐의로 해고된 전 뉴올리언스 경찰아서 젠슨으로 확인했다. 해고된 후 그는 배경조사가 종종 허술한 사설보안 분야에서 틈새 시장을 찾았다. 젠슨은 그들의 내부자였고 그들의 화물이 검사 없이 통과하고 너무나 관찰력이 뛰어난 박선우 기장과 같은 문제를 중화시키는 임무를 맡았다. 젠슨을 추적하는 것은 더 쉬웠다. 그의 상사들과 달리 그는 유령이 아니었다. 그는 고용기록과 세금 신고서의 흔적을 남겼다. 그들은 그가 코스타리카 해안의 작은 마을에서 소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과거가 영원히 묻혔다고 믿고 있었다. 2명의 연방 요원과 지역 경찰이 그의 문을 두드리자 하서 젠슨의 세상은 무너졌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하비에르 레예스의 진술서를 보여주고 미국 영토에서 살인 공모 혐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자 그의 허세는 무너졌다. 신문실에 갇히고 최고 보안 등급의 연방교도소에서 남은 생을 보낼 것이라는 전망에 젠슨은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였다. 감형을 받는 대가로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자백은 퍼즐의 마지막이자 가장 잔인한 조각이었다. 그는 하비에르의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었고 빠져있던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추가했다. 볼코프와 페트로바가 박선우를 무력화시킨 후 그들은 그를 2046호실로 불러들였다. 함께 그를 세탁물 카트에 집어넣었다. 볼코프와 젠슨이 그를 아래층에 제한된 화물 구역으로 옮기는 동안 페트로바는 전문적인 솜씨로 객실을 청소하며 모든 잠재적인 법의학적 증거를 제거했다. 화물 구역에서 그들은 새벽 가장 어두운 시간까지 기다렸다. 그곳에서 페트로바는 박선우에게 두 번째 주사, 즉 치사량의 염화칼륨을 투여했다. 이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하지만 만약 시신이 발견된다 해도 부검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기지 않을 것이었다. 그 후 젠슨의 도움으로 그들은 박선우의 시신에 추를 달고 산업용 천으로 감쌌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에 사용되는 서비스 해치를 통해 그를 동남아시아 해상의 광대한 바다로 던졌다. 조류가 강하고 깊이가 4,000m를 넘는 지점이었다. 거의 완벽한 살인 및 실종 계획이었다. 젠슨이 자백하는 동안 FBI와 인터폴은 공조하여 레나 페트로바와 그레고르 볼코프를 찾아냈다. 그 커플은 수십 년간의 불법 활동으로 축적한 자금으로 모나코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다. 그들의 체포작전은 빠르고 조용했다. 미국이 발행한 국제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모나코 특수부대팀이 새벽에 그들의 아파트를 급습했다. 절대적인 권력과 통제의 이미지를 투사했던 그 커플은 저항 없이 붙잡혔다. 그들의 무자비한 통치는 갑작스럽게 막을 내렸다. 재판은 1년 후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는 최고의 미디어 행사였다. 최은경, 소피아 데이비드 박 가족은 매일 첫 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끈기를 말없이 증명하는 것이었다. 필리핀에서 엄중한 경호 속에 비행기를 타고 온 하비에르 레예스는 검찰의 첫 증인이었다. 그는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배심원단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의 증언은 이제 미국 정부의 힘으로 뒷받침되었다. 그 다음 와서 젠슨이 증인석에 올랐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박선우의 살해와 시신 유기를 소름 끼치도록 자세히 묘사했다. 변호인단은 두 증인의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다. 하비에르를 보상을 노리는 기회주의자로, 젠슨을 자신을 구하려는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재정 기록, 여행 데이터, 사진들이 그들의 이야기의 모든 부분을 뒷받침했다. 레나 페트로바와 그레고르 볼코프는 재판 내내 미동도 없이 차가운 오만함으로 절차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일말의 후회도 보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6시간도 채 안 되어 심의를 마쳤다. 판결은 만장일치였다. 납치, 공모, 1급 살인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였다. 판사는 두 사람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낭독되었을 때 최은경은 기쁨의 눈물 대신 깊고 지친 안도감에 울었다. 13년간의 불확실성, 투쟁, 답없는 질문들의 무게가 마침내 그녀의 어깨에서 벗겨졌다. 정의가 그녀의 남편을 돌려주지는 못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돌려주었다. 세상은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다. 박선우는 사고나 절망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상할 수 없는 어둠과 마주쳤고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게 외면하기를 거부한 영웅이었다. 그는 옳은 일을 수호하다 죽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박 가족은 새로운 종류의 애도를 시작했다. 더 이상 질문들로 인한 아물지 않는 상처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평온한 수용이었다. 그들은 박선우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바다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을 지원하고 크루즈 산업의 더 엄격한 안전 및 투명성 법안을 옹호하는 데 전념했다. 박선우의 이야기는 변화의 촉매제가 되었고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판결 1년 후 최은경은 해안으로 차를 몰고 갔다. 그녀는 해변에 서서 파도가 부드럽게 모래에 부딪히는 것을 지켜보았다. 오랫동안 바다는 그녀에게 미스터리와 고통의 상징이었다. 사랑하는 이를 삼켜버린 이름 없는 무덤이었다. 그러나 이제 광대한 푸른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녀는 다른 것을 느꼈다. 평화를 느꼈다. 박선우의 시신이 그 깊은 곳에 잠들어 있겠지만 그의 정신, 그의 청렴과 용기의 유산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 짠 바닷바람 속에, 따뜻한 햇살 속에,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 속에 진실이 드러났고 그녀의 영혼도 그처럼 마침내 평온해졌다. 박선우의 비극적이고 영웅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한 개인이 옳은 일을 감행할 용기를 가질 때 엄청난 악과 맞설 수 있다는 강력한 교훈이다. 그리고 진실을 포기하기를 거부한 가족의 강인함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더 많은 이런 사례를 위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09년 6월 박선우 기장은 30년간 하늘을 누빈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곧 은퇴를 앞두고 아내 최은경과 함께 동남아시아 호화 크루즈 여행을 떠났죠. 그들은 전원주택을 사서 정원을 가꾸고 박 기장은 모형 비행기를 만들며 여생을 보낼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부산항을 떠나 다낭으로 향하는 크루즈, 그의 2004 캐빈에 꼼꼼히 챙겨 넣은 짐들 속에는 평생의 습관처럼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여행의 셋째 날 아침, 늘 그렇듯 박선우 기장은 갑판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최은경과 함께 산책을 즐긴 후 캐빈으로 돌아갔죠. 오후에는 혼자 그림을 그리다 저녁 식사를 위해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목격된 것은 레스토랑에서 다른 승객들과 잠시 대화하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은 새벽 3시 30분 2046호실 문이 열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은경은 남편이 밤늦게까지 독서를 하거나 갑판에서 바람을 쐴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서 그를 찾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박선우 기장은 바다에 삼켜진 듯 감쪽같이 사라진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최은경은 남편이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렸을 리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수십 년간의 직업 윤리, 철저한 자기 관리, 그리고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생각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아름다운 미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쫓으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각들도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박선우 기장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살해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납치된 것일까요? 최은경과 자녀들, 손주들은 이 끝나지 않는 슬픔과 답답함 속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치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남은 상처였습니다. 2019년 전직 크루즈 승무원이 마침내 침묵을 깨고 용기 있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박선우 기장이 사라진 밤에 있었던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고백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과연 최은경은 남편의 마지막 흔적을 찾고 그날 밤의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까요? 정의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전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선우 기장 가족의 놀라운 인내심 중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정의를 향한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